안녕하세요. 힐링이되다 TV의 이한일입니다. 오늘은 제 9강 뇌 속을 들여다보다 신경과학의 혁명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쪽 뇌의 변화, 또 싸움과 도주의 늪,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8강에서는 트라우마 환자의 뇌 영상, 기능성 MRI를 통한 뇌 스캔, 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능성 MRI를 통해서 트라우마 환자의 뇌 영상을 보니까 이미 알고 있던 것처럼 우리가 림빅 시스템이라고 하는 변연계가 가장 활성화됐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림빅 시스템은 우리 몸의 이제 감정을 담당하는 부위고,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아미그달라라고 하는 편도체가 사실은 가장 액티베이션 되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예상했던 부위이죠. 근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말문을 막히게 한다. 트라우마 환자들은 말을 못하는 상황이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해서 보니까 좌뇌에서 언어를 담당하고 있는 이런 브로카 영역이 활성이 굉장히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라우마 환자들은 그런 상황이 되면 말을 할 수 없다. 이것이 왜 그런지 MRI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브로카 영역은 사실은 우리 몸에 이제 언어를 담당하고 있는 부위인데, 이것이 소위 말하는 이제 스트로크, 그러니까 뇌졸중이 있는 환자들, 혹은 뇌 출혈이 있으면서 이 부위가 이렇게 눌려져 있던 환자들 같은 경우는 회복이 되어도 언어 표현을, 내 생각이라든지 느낌 혹은 이런 것들을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이런 트라우마 환자들이 그런 그 스트로크 환자들, 뇌졸중이 있던 환자들과 아주 유사한 결과가 생기는 것들이 왜 그런지를 알게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브로카 영역으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나 혹은 트라우마로 인해서 이 브로카 영역이 활성화가 떨어지는 거하고 결과적으로는 마찬가지라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시각을 담당하고 있는 브로드만 영역 19, 그러니까 브로드만 영역이라는 것은 뇌를 여러 가지로 이제 나누어서 번호를 이제 매기고 각각의 기능을 다 우리가 이제 표시를 해 두었는데, 이 19라는 부분은 뇌의 후반부에 있는 영역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상위 카메라에서 이미지가 들어오면 눈을 통해서 뇌의 가장 뒤쪽에 이렇게 상이 이제 잡히게 되는데, 이것이 브로드만 영역 19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위가 활성화되는 것을 이제 확인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정보가 들어오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 트라우마의 상황이 되면 이 부분이 활성화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미 트라우마가 지났지만 트라우마와 관련된 어떤 냄새라든지 소리가 들리면 이 부위가 다시 활성을 되면서 옛날의 그 트라우마 상황이 이제 다시 눈앞에 펼쳐지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기능성 MRI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쪽 뇌의 변화, 콜브 박사는 shifting to one side of the brain,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한쪽 뇌의 변화라고 물론 뭐 번역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내용은 한쪽 그 트라우마가 되면 기능이 한쪽 뇌로 완전히 옮겨진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뇌는 발달하게 되는데 좌뇌가 아주 기능이 떨어지는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좌뇌형 인간이다, 혹은 나는 우뇌형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소위 말하는 이제 좌뇌는 언어뇌다. 언어 구사 능력을 이제 가지는 것이 좌뇌다. 그리고 문자라든지 숫자, 기호를 이해하고 조리에 맞는 사고를 하고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일을 담당하는 것이 좌뇌다. 그래서 좌뇌가 발달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능력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고, 우뇌는 이제 이미지다. 그래서 그림이라든지 음악, 스포츠 활동 이런 것들을 이제 담당하는 게 우뇌고, 또 어떤 감각적인 것, 감정적인 것들을 다루는 것이 우뇌다. 그래서 이 우뇌가 있어야 사회성이 서로가 교통하고 하는 데 있어서 감정을 표현하고 서로가 하는 걸 담당하는 것이 이제 우뇌고, 아름다움을 느끼고 표현한다. 그래서 우리가 좌뇌형인가 우뇌형인가 하지만 사실 모든 사람은 좌뇌의 부분도 있고 우뇌도 있다는 거죠. 단지 어느 쪽이 상황에 따라서는 우뇌가 좀 발달할 수도 있고 좌뇌가 발달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트로마 환자에 있어서는 이 우뇌와 좌뇌의 기능이 변화가 있다 하는 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트로마 환자에 있어서 우뇌와 좌뇌의 기능의 차이는, 이 과거의 트로마의 이미지가 있게 되면 이 우뇌가 액티베이션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감정적으로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 변연계 림빅 시스템이 우뇌 쪽에 밝게 되고, 좌뇌도 이 부분이 있지만 좌뇌는 여기가 활성화가 안 되고 오히려 우뇌만 발달한다. 그 다음에 좌뇌 쪽에 있는 언어 능력을 담당하는 브로카 영역은 우뇌는 별 그게 없는데 비해서 좌뇌의 기능이 굉장히 줄어들었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좌뇌와 우뇌의 영역이 다른데, 소위 말해 이제 다른 언어로 이제 표현을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뇌 같은 경우는 직관적이고 감정적이고 시각, 공간, 촉각에 관여한다. 거기에 비해서 좌뇌는 언어, 숫자적인 처리, 분석을 담당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좌뇌가 우리가 이제 말하는 거, 언어적인 부분을 이제 담당한다고 이야기한다면, 우뇌는 콜크 박사는 뮤직 오브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데, 이 뮤직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음악이라고 하는 경험의 어떤 음악적인 부분이라고 하는데, 그 요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얼굴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 얼굴 표정, 또 몸짓, 바디랭귀지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사랑이라든지 슬픔이라든 어떤 소리들, 뭐 때로는 노래하거나 때로는 막 욕을 하거나 울거나 뭐 춤추거나 혹은 막 이렇게 뭐 우리 흉내내는 이런 여러 가지들이 우뇌에서 처리하는, 우리가 뮤직 오브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그래서 좌뇌는 토킹, 말하는 것이라면 우뇌는 뮤직 오브 익스피리언스, 이런 종합적인 어떤 감정적인 것들을 처리하는 이런 다르게 표현하는 우뇌와 좌뇌의 기능의 차이가 있다. 이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차이는, 우뇌는 이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의 자궁에 있을 때부터 엄마와 어떤 태아가,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가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때는 이제 말로 할 수가 없으니까 소위 말해 이제 non-verbal communication을 하는데, 정말 우리가 이걸 안다면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가 뭐 한 달, 두 달밖에 안 됐다고 해서 이 아이를 우리가 낙태를 시킨다.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그때부터 태아와 엄마는 이미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거든. 거기에 비해서 좌뇌는 우리가 아이가 이제 어린아이가 커서 이제 언어를 이해하고 또 말을 할 수 있게 될 때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붙이고, 그 다음에 이름이 붙이게 되면 이런 차이를 서로가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게 되고, 또 관계들을 또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 소통할 수 있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좌뇌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뇌와 좌뇌의 또 다른 기능의 차이는, 다른 방법으로 이제 과거의 일들을 기억한다는 거죠. 그래서 좌뇌는 어떤 팩트, 어떤 사실이라든지 통계학적인 데이터 혹은 언어로, 문자적인 어떤 언어로 이렇게 그걸 표현한다면, 우뇌 같은 경우는 소리, 그 다음에 어떤 타치, 감각 같은 거, 냄새, 그 다음에 감정들,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일들이 이렇게 다시 되살아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목소리라든지 얼굴의 모습, 제스처, 바디랭귀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 그런 형태로 다시 기억이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우뇌와 좌뇌가 사실은 서로가 이렇게 잘 뭐 이렇게 부드럽게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서로가 협동해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좌뇌만 하는 것이고 서로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런 트라우마가 되게 되면 이 한쪽이 셧다운 되는 거죠. 특히 이런 트라우마가 있게 되면 왼쪽 좌뇌, 그러니까 언어를 담당하는 부분,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부분이 디액티베이션, 이제 기능을 못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언어 능력을 담당하고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말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이 좌뇌가 이제 일을 잘 못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우뇌 쪽만 이렇게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 우뇌는 이제 감정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부분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니까 우리가 트라우마가 다시 기억이 나는 상황이 되면 좌뇌는 완전히 기능을 잃게 되고 합리적인 생각을 못 하게 되고 우뇌의 어떤 감정만 막 이렇게 올라와서 막 화를 내고 분노하게 되고 막 고함 지르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이 감정적인 막 스톰, 막 이런 폭풍이 막 몰려왔던 게 이제 없어지고 나면 이게 내가 이제 좀 과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럴 때 트라우마 환자들이 주로 뭘 하느냐면 내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누구에 대해서 막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핑계를 대는 거죠. 소위 말해 우리가 투사한다 그러죠. 프로젝션 한다는 게. 그래서 이 책에서 보면은 네가 10분 좀 늦게 와서 그렇잖아. 아니면 네가 그 감정을 태우는 바람에 뭐 일이 이렇게 꼬였잖아. 혹은 당신은 내 말 안 듣잖아. 그러니까 당신은 이걸 이해 못해. 뭐 이런 일이 생겼잖아.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감정이 좌뇌가 기능이 마비가 되고 합리적인 생각을 못하고 단순히 나의 우뇌의 어떤 상황들로 인한 감정이 폭발됐음에도 불구하고 핑계는 다른 사람 혹은 다른 일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은 뭐 우리가 트라우마가 모든 사람이 사실은 사이즈나 형태에 따라서 다른 트라우마가 있듯이 누구나가 다 볼 수 있는 일들이고, 저도 뭐 한 번씩은 회의를 하거나 어떤 미팅할 때 누가 좀 소위 말하는 좀 이상한 소리 하거나 합리적이지 않은, 뭐 제가 가끔씩 왜 이리 맹고이 같은 소리를 하지? 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 그냥 너는 뭐 왜 그렇게 생각을 해? 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도 갑자기 이렇게 좌뇌가 마비가 되면서 우뇌만 막 해서 화를 내거나 막 이런 감정이 막 격앙되고 불쾌해지고 막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지고 뭐 이런 것들을 저도 뭐 한 번씩 경험한 적이 있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나의 이 좌뇌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이 합리적인 생각을 못하고 이런 감정적인 것들이 올라와서 이런 일들이 생겼구나 하는 것들을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이해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성 MRI를 찍는데 콜크 박사가 실험했던 8명 중에 가장 먼저 이 실험을 했던 이 마샤 같은 케이스를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이런 13년 전에 이 마샤가 그 딸애를 데리고 가다가 난 사건이고,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소리라든지 어떤 이미지로 인해서 다시 그것이 액티베이션 되면 이제 그녀의 그 마샤의 어떤 알람 시스템, 그런 경고등이 켜지면서 마치 그때 일처럼 다시 돌아가는 거죠. 이미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상황이 다시 재현이 되면서 마샤의 혈압도 맥박도 뛰게 되고 혈압도 올라가는 이런 생리적인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 마샤가 이런 혈압이 맥박이 빨라지고 혈압이 막 올라가는 이런 상황은 결국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이런 그 호르몬이 사실은 다시 그때의 그 상황으로 이제 이 생리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리적인 상황은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뭐 살짝 어떤 뭐 이렇게 내가 좀 위협이 이렇게 주위에 위험한 상황이 있거나
좀 그러면 살짝 올라갔다 그냥 바로 또 정상처럼 떨어지는 데 비해서 이런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은 이 올라가 있는 호르몬이 올라가 있는 상태가 굉장히 오래 간다. 또 갑자기 팍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별로 이렇게 스트레스가 심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막 심할 때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에서는 일반인도 막 팍 올라가는데 그런 상황이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트라우마가 심한 사람들은 막 비정상적으로 막 너무 많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아주 가벼움에도 불구하고 호르몬의 수치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맞는 이 생리적인 상황들, 막 맥박이 뛰거나 혈압이 올라가는 일들이 생기는데 문제는 이렇게 스트레스 호르몬이 트라우마 환자에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이 기억이나 어떤 집중이 안 된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렇게 뭐 공부를 하거나 수업을 하더라도 트라우마가 있었던 사람은 수업을 집중할 수가 없고 수업에 들었던 것들을 기억해낼 수가 없으니까 학업이 안 된다는 거죠. 맨 앞에서도 그런 콜크 박사의 책 도입부 챕터 1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지만 월남전에 갔다 온 사람들이 다시 학교를 돌아가더라도 공부를 하기가 어렵다. 또 막 이렇게 늘 이렇게 좀 편안한 상태가 아니고 늘 불안한 상태에 있다. 그러다 보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도 이렇게 늘 걱정 어린 이야기만 하고 좀 조바심을 내고 여유가 없는 어떤 표현들을 많이 하게 되고 심지어는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래되면 결국은 건강에 영향을 주게 되고 사실은 몸이 쉽게 어떤 상황에 좀 위험한 건강이 굉장히 쉽게 해칠 수 있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사실은 우리는 알고 있죠. 이제 이미 이 상황은 끝났어. 근데 우리 몸은 여전히 이걸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감정적인 운에는 여전히 이런 위협적인 상황이 여전히 내가 실제 상황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위험한 상태를 느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뇌에서는 그런 시그널을 계속 보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분비가 되게 되고 그 스트레스 호르몬은 우리 몸에 이제 근육에 영향을 주게 되고 뭐 우리 몸은 늘 긴장하게 되고 혹은 때로는 막 이렇게 경직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안정제를 먹거나 혹은 막 이렇게 또 마약을 하게 되거나 혹은 알코올 같은 뭐 술을 먹게 되면 일시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둔감해질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은 여전히 이 스코어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호르몬들이 끊임없이 계속 나오면서 이 트라우마 환자들이 일상생활을 방해하게 된다. 콜크 박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마샤의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방향에서 이제 이 마샤의 상황들을 이해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마샤가 그런 뉴로케미칼 어떤 그게 신경화학적인 어떤 물질이 분비가 되고 그런 아드레날린 같은 것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밸런스를 잘 개선을 좀 해줘야 되겠다. 혹은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적절한 약물 요법이 좀 필요할 것이다. 혹은 또 마샤가 어떤 과거의 그런 기억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갖다 좀 디센시티제이션 그러니까 탈감작이라고 하는 그런 너무 민감한 그런 반응에 대해서 좀 부드럽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논의가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이제 그 마샤도 그런 생리학적인 반응이 좀 더 이렇게 좀 무뎌지게 되고 이 무뎌지게 되니까 결국은 그래. 그 13년 전의 일이잖아. 지금은 아니잖아. 하는 것들을 입으로 뿐만이 아니고 몸 자체가 이제 그걸 느끼기 시작하면서 이제 치료가 된다 하는 걸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정신과 심리학 이런 부분들, 심리 치료하는 분들이 그런 본인이 트라우마를 받았을 때 아주 이런 그런 고통스러운 느낌들을 자꾸 이야기해라. 그럼 해결이 될 거다. 이런 이제 주장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 감정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자꾸 이야기하면 이제 내가 깨닫는 거죠. 이제 좌뇌가 아 그래. 그건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고 지금은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좌뇌가 우뇌를 설득할 수 없다. 그 레이셔널 브레인이 결국은 이 이모셔널 브레인, 우뇌에 대해서 우리가 결국은 그 이야기하고 설득할 수 없다 하는 걸 콜크 박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그때 일을 기억하게 하고 다시 이야기를 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결국은 이것이 디센시티제이션 그때의 그 과정이 트라우마가 프로세스가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디센시티제이션 감각이 좀 이렇게 무뎌져야 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 몸으로 이렇게 체험이 되면서 결국은 내가 아 그래 그거는 그때 일이고 지금 나는 안전하다 지금 나한테 일어난 일이 아니다 이를 갖다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콜크 박사는 본인의 주장이 맞다는 것을 이 마샤에 대해서 마샤가 3년 후에 이제 치료를 하러 왔고 그래서 EMDR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치료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MDR이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이제 또 다른 치료 부분에서 설명을 할 기회가 있겠지만 소위 말하는 Eye Movement Desensitization Reprocessing이라고 하는 굉장히 그 정신과 영역에서 트라우마 환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EMDR을 이걸 보시는 분들은 유튜브나 이런 거 보시면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나와 있고 실제로 내가 겪을 때 내가 좀 힘든 상황일 때 누구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EMDR 요법으로도 굉장히 치료 효과가 좋다는 걸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자세한 거는 나중에 요걸 또 다른 유튜브의 강좌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요 정도 하고 다음 10강에서는 제4장 필사적인 도주 생존의 해부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트라우마가 있을 때 우리 몸이 어떻게 적응을 하고 우리가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 몸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